10일 친모.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은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머릿속의 생각은 금방 바뀌지 않는 것인지 인사를 건네는 대신 그가 비난의 말부터 꺼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망한 이유가 은택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기에 부부 사이가 어그러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소용돌이를 겪고도 그는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보았다. 부모에 대한 문제가 부부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왔어. 이런 내 주장은 당신 부모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 인생이 억울함 없이 굴러갈 때라야 나도 당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있어. 제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남의 입장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기는 어려워. 내가 보기에 당신의 부모 형제는 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드는 염치 없는 사람들 같았어. 내가 당신 집의 며느리라고 해서 시부모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척척 해줄 수는 없어. 며느리라는 굴레를 씌워서 나를 이용하려 들지만 말고 부모를 모시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들 모여서 논의한 후 고르게 분배하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래도 네가 우리 엄마의 수발을 군말 없이 전담해 줬으면 형제자매 간에 티격태격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도망을 다니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을지도 모르지. 우리 부모님은 네가 마음대로 시집을 떠나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거라고 했어. 그는 변한 것이 없었다. 부모의 말에 길들여진 사람과 소통이 될 것 같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싸움이 시작될지도 몰랐다. 그는 상대에게 빚을 떠안겨 주고도 미안함이 없어 보였다. 그런 그를 향해 은택이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내었다. 네가 사업이 망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네 엄마 때문이야. 넌 처음부터 나를 네 엄마의 뒷닦이로 쓰려고 나와 결혼한 거였지? 결혼하자마자 온 집안 식구가 나에게 시어머니의 수발을 시키려고 눈이 벌게서 달려드는 것을 내가 듣지 않았더니 네 부모 형제들이 나서서 결국 너와 나를 생짜로 갈라놓았지. 너희들의 이기심에 내 숨이 끊어질 지경이야. 내 가정이 이 모양으로 파탄이 난 것은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나를 그 앞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주니 네 엄마가 만족하더냐? 네 엄마와 살 것이지. 왜 나와 결혼했어? 너는 효 외에 다른 가치는 모르니?
내 인생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을 갉아먹으면서도 여전히 가정보다는 네 엄마에게 매여 있니? 너의 부모 형제들이 너에게 주는 것이 똥인지 밥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받아먹는 어리석은 남자. 효를 절대가치로 알고 그것 때문에 엎어졌으면서도 아직도 부모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채로 여자 탓이나 하고 있는 덜 된 남자야 넌. 은택이 흥분하여 말을 쏟들이자 계속될 것 같았던 싸움을 그가 퍼뜩 접으려는 것 같았다. 그는 은택에게 굽재는 표정을 짓는 듯했다. 미안해. 당신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나와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해가 지면 불을 꺼놓고 숨죽여 살았어.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주워 아이에게 입히고 재활용하며 버려진 신발을 주워서 신고 나는 출근을 했지.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에게 한마디 해줄 수는 없어? 힘들었지라고 말이야. 그래, 미안해. 당신이 내 뒤를 봐준 것은 두고두고 갚을게. 그가 얼떨결에 태도를 바꾸자 은택은 그 진심을 믿기 어려웠다.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어도 당신이 가정으로 돌아왔을까? 나는 어쨌거나 돌아왔을 거야. 부부간의 어려움이 닥치면 헤어져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위기를 면하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꼭 당신과 살려는 것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나는 가정으로 돌아왔을 거야. 그는 자신의 결정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빚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즉 입속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부모의 말에 의지해서 살고 있을지 몰랐다. 은택은 누그러져 돌아온 그에게 결벽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의 마음이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한 대가여도 개의치 않으리라. 은택은 인간관계의 질을 집요하게 따지지 않기로 했다. 결혼할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은택이 떠올려 보았다. 적어도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져본 후에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노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은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비열한 언어로 은택과 용윤네를 모두 사기죄로 깜빵에 집어넣겠다고 으르렁거렸었다. 빚이 청산된 후 바뀐 그의 태도가 썩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날 뻔했던 부부 사이가 돈으로 다시 엮어졌음이 분명했다. 은택의 남편은 돈을 매개로
다시금 부부가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드시 돈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은택이 돈을 되밀어주고 나서야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 부모가 돈을 대주었다면 그는 평생을 부모와 더불어 살았을 것이었다. 겉으로는 짐짓 불순물이 없는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지만 부부 사이에 이해득실이 깔려 있다는 말은 지당했다. 부부는 처음부터 계산하에 맺어지거나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해타산이 틀어진 부부가 갈라지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해득실 때문에 부부가 함께할 수도 있는 거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별것이 아니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다. 은택은 배분 법칙이 분명한 여자였다. 부모에 관한 한 자식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각자 제 몫을 하면 된다고 은택이 말했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한 자식에게 일임하려는 태도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부모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효를 행하면 될 것이지 남에게 무엇을 해라 마라 간섭하는 형제자매들의 태도는 주제넘은 짓이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상황이 불쌍하다며 호들갑을 떠는 그의 누이들과 동생들을 은택은 경계했다. 어쩌면 그들은 부모 중에 한쪽이 죽은 후 또 다른 한쪽이 물려줄 재산도 없이 초라하게 남게 되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한쪽 부모를 짐이라 여길지도 모른다고 은택은 예측했다. 그토록 효와 도리를 부르짖던 그들은 홀로 남은 한쪽 부모가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면 자신들의 삶이 시급하다며 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부모가 별로 능력이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부모로부터 떨어질 재산이 막대했다면 자식들이 서로 부모를 떠넘기려고 옥신각신하기보다 도리어 제가 먼저 부모를 모시겠다며 달려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 부모와 형제가 아전인수로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그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라고 은택이 애당초 그에게 부탁했었다. 부모와 형제들이 아우성치며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것임을 그는 조금씩 인지하고 있었다. 은택의 남편은 일터로 돌아가는 길에 통신사 대리점에 들렀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노출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금융업자들로부터 광고성 전화가 계속 오자 은택은 휴대폰의 번호를 바꾸었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김에 은택의 남편도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빚의 추심이 끊어지자 박 씨의 자식들은 어지러운 일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박 씨의 자식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집안 행사나 제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언짢았다. 집에 발을 끊은 후 소임을 하지 않는 형 때문에 자기들이 집안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특히나 박 씨의 셋째 아들은 직장이 새로 구해지지 않아 얼마간의 공백기를 갖게 되어 여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사 비용이니 어머니의 병원비니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는 골치가 아팠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아내와 마음을 맞추어 집안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부모 집에 자주 들락거려가며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았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것도 부모의 일에 사사건건 매달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유쾌하지 않았다. 발을 끄는 큰아들을 생각하면 박씨도 씁쓸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빚에 쫓겨다닐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빚독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편안해졌는데도 아들은 소식을 주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제 처에게 돌아간 아들은 깜깜무소식이었다. 박씨는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 허전하기만 했다. 큰아들은 부모의 탄탄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함이 마땅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돌아갔다. 며느리가 시부모의 생일도 챙기지 않고 명절도 무시하며 이토록 입을 쓱 닦아버린 채 지낼 줄은 미처 몰랐다. 작심을 한 듯 며느리는 시집의 일에서 손을 떼버렸다. 이쪽에서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고 나서면 저쪽에서 설설 기일 줄 알았는데 배짱이 두둑한 며느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박시초 또한 아들이 며느리를 떨어버릴 줄로만 알았다. 아들 내외가 더는 함께 못 살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껄껄했다. 용연내가 은택에게 전화를 넣었다. 그런데 없는 번호라는 안내의 말이 흘러나왔다. 은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역시 결번으로 나오자 용연내는 불안했다. 전화를 걸면 받지만 않을 뿐 신호는 갔었는데 이번에 전화를 걸자 아예 없는 번호라는 자동 응답만이 울려나왔다. 답답한 용연내가 은택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집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용연내는 은택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도 가보았다. 밖에서 나오던 선생 하나를 붙잡은 용연내가 원장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저편에서 살인문을 닫고 있던 낯선 여자가 다가와서는 자신이 원장인데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벙벙해진 용연내가 다시 은택의 집 앞으로 돌아와 어두워지는 사위 속에 서 있었다. 저녁 어스름에 남자 하나가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뒤이어 집 앞에 차가 주차되었다. 차에서 나와 대문 쪽으로 다가서는 여자는 은택이 아니었다. 은택의 집에는 난 모르는 이들이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용연내는 은택과 연락을 할 수 없음에 안달이 났다. 감히 허락도 받지 않고 은택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린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용연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은택의 시집에 전화를 넣었다. 은택의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서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더니 자신의 처를 바꿔주었다. 용연내가 연락처를 묻자 시어머니 쪽에서는 아들 내외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기는 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 후 딱히 연락처를 찾아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연락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용연내가 거듭 재촉을 하자 저쪽에서는 드러내놓고 마뜩찮아 했다. 딸의 연락처를 왜 우리 집에서 찾아요? 연락처를 적어놓았던 종이를 잃어버려서 그러지요. 기왕에 전화를 했으니 하는 말인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거기와 우리 집이 그리 멀지 않으니 그쪽도 들은 얘기가 있을 거요. 대개 딸이 우리 집에 오고부터 화목했던 집안의 시비가 그칠 날이 없고 마누라를 잘못 만난 탓에 우리 아들이 사업도 말아먹은 데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단 말이요. 아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살다가 어떻게 꿰어냈는지 집을 나가서는 에휴, 그만둡시다. 용연내는 은택에 대한 100가지 허물을 털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불퉁스러운 말로 용연내의 마음만 쑤셔놓았다. 힘들게 딸을 키워서 보내줬으면 응당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해야 도리에 맞을 터였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사돈간에 마땅히 써야 할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말을 더 붙여보지도 못하고 전화는 끊어졌다. 성질 같았으면 확실히 대거리를 해줬겠지만 자꾸만 은택의 연락처를 찾는 것이 시급했다. 전부터 염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전화 받는 품을 보니 여전히 싹수머리가 없었다. 전화는 끊어졌고 연락처를 찾아낼 방도는 없어졌다. 길을 가는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세상에 어느 자식이 힘들게 키워준 친모에게 학대를 했다며 허튼 소리를 지어낸 후 일이 내몰 수는 없는 법이었다. 용인네는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봤던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따져 물어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다.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이 나오면 떠름한 기분이 면해질 것도 같았다. 용연내는 일단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그쪽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방송국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것저것 면밀한 검토를 했다. 얼마 후 사전 미팅 날짜와 출연 일자를 방송국 측에서 통보해 주었다. 전문가들이 공개석상에 앉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었다. 장막이 들어앉아서 가정사를 풀어놓는 프로그램이었으므로 텔레비전에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이름이 비밀로 처리되고 목소리도 변조된다고 했으니 동네 사람들조차 용연내가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출연 일자가 다가오자 용연내는 새 서방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렜다. 자는 둥 마는 둥 잠을 설친 용연내는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채비를 차렸다. 작은 딸 내외의 차를 타고 도심에 있는 방송국에 도착할 즈음 새벽동이 트고 있었다. 패널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서 상황을 따져 묻고 철저히 분석한 후에
딸의 이상 증세가 사료되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행동 분석가는 딸의 성격 결함을 지적했고 정신과 전문의는 딸의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좋은 부모협회장은 딸의 불효막심에 분개했고 변호사는 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라고 권했다. 다만 용연내는 딸의 허물을 덮고 간절히 딸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자문단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으나 은택이 살고 있는 곳을 여전히 알아내지 못해 용연내는 애가 탔다. 방송국에서 돌아온 용연내는 날이 갈수록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잠자코 집안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꾸만 마음이 들떴다. 어디라도 가보려고 용연내가 퍼뜩 일어섰다. 버스를 타고 읍으로 나와 한참을 나다녔다.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간 용연내가 잠을 설친 뒤 날이 밝자 은택이 사는 도시로 나갔다. 보육실과 학원을 몇 개씩 운영하여 돈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작 세세하게 그 위치나 주소를 알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용연내는 예전에 은택이 살았던 동네를 다시 찾아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은택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에도 되쳐 가보았다. 그전처럼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붙들고 물어도 보았으나 은택의 행방을 알아내기 어려웠다. 도시의 곳곳을 쏘다니던 용연내는 어느 골목의 큰 자파상 앞에서 잠시 서성였다. 그러다가 머뭇머뭇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 없이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던 중에 그러구러 칼을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